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공화당 상원이 주도하고 있는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대법관 인준안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인준안이 최종 통과되면 공화당 의도대로 연방대법원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법사위 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베럿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였고 회의단 12분 만에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10명이 불참했고 공화당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인준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표결 직후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신임 대법관 인준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신임 연방 대법관을 서둘러 결정하는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This is not a decision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have taken lightly, but a Republican majority has left us no choice. We are boycotting this illegitimate hearing. 그러나 민주당의 보이콧은 강한 반대라는 상징적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공화당 의원만으로도 과반수 출석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상원 본회의 의결에서도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결정과 관계없이 인준안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전체 상원 100석 중 과반인 53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베럿 지명자가 임명되면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무게추가 보수 쪽으로 크게 기울게 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처럼 보수 대법관 인준 강행과 대선 유세에 밀려 국민들이 바라는 추가 경기 부양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인데요. 백악관과 민주당이 연일 논의를 펼치고 있지만 대선 전 최종 합의에 이른다 해도 실제 현금 지급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추가 경기 부양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대선 전 민주당과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아직까지 양측의 이견이 있지만 기존보다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역시 최종 합의에 낙관적인 입장이지만 법안을 언제 의회에 상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양측은 주말까지 추가 협상을 펼쳐 원만한 협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원만한 합의가 도출된다 해도 대통령 서명을 받아 지급되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선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경기 부양안 통과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수개월 동안 부양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추가 경기 부양안 세부 내용을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으로 수정하기 위해 취임 이후까지 시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재임을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경기 부양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적은 건 역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세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을 맹렬히 공격하며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특유의 파란색 노타이 셔츠에 투표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단에 오른 오바마 전 대통령.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 공격에 나섰습니다. He hasn't shown any interest in doing the work or helping anybody but himself and his friends or treating the presidency like a reality show that he can use to get attention. But the thing is, this is not a reality show, this is reality. 장소로 바꿔 연설을 이어간 오바마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앞섰지만
패하고 말았던 4년 전 대선을 상기시켰습니다. I don't care about the polls. There were a whole bunch of polls last time. Didn't work out because a whole bunch of folks stayed at home and got lazy and complacent. Not this time. Not in this election. Not this time.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원탁 회의와 거리 유세 등에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면 상황이 이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대응 실패 문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에 성공적인 국가로 한국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무대 전면에 나서지 않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세 지원은 조 바이든 후보가 오늘 열린 마지막 토론 준비에 들어간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조 바이든 후보와 함께 플로리다주를 찾아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들어선 미국에서 하루 사망자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어제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1일 사망자는 1,124명으로 하루 사망자 수로는 지난달 15일 1,288명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서도 코로나 1일 사망자는 어제 기준으로 1,224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캘리포니아가 131명, 텍사스가 106명, 플로리다가 100명을 기록했고 일리노이주와 오하이오주가 각각 68명과 6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통상 사망자 확대는 신규 환자가 늘어난 뒤 2-3주의 시간차를 두고 일어납니다. 주별 상황을 보면 31개 주에서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긴 주도 50개 주 전체 중 24개 주에 달합니다. 현재 미국 내 1일 확진자 수는 연일 6만 명대를 넘기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향후 1-2주 안에 1일 확진자 수가 7만 명대에 이르게 되면 3차 경제 봉쇄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위안부 기림비 중 해외에서 세워진 1호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크리스정 펠팍 시장은 이 기림비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그런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권의 중요성이 잊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하에 이 기림비가 세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크리스정 시장은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일본이 하루빨리 미래를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과거사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날 참석한 김동석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는 2010년 기림비를 세우기 위해 힘들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펠팍 시의회에다 어필하고 당시 시장님 설득하는데 힘들었죠. 일본의 발톱에 못을 박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왜 그랬나 하면은 이게 여성 인권 이슈 때문에 그럽니다. 올해로 건립 10주년이 된 팰리세이스 파크 위안부 기림비는 위안부 역사를 잊지 않고 후세에 알리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가 한인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비아누에바 셰리프는 취임 이후 2년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인종 갈등 시위를 줄이기 위해 소수의 여성 경관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인 사회를 위해선 한인 밀집 지역에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Temple, Walnut industry in particular, and also San Dimas. All four of those stations, it has a large Korean population. Korean American population, so there's the opportunity always to interact with us. LA 카운티 셰리프는 LA 경찰국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아누에바 셰리프는 템플과 월넛, 샌디마스, 오렌지 카운티 등 한인 밀집 지역의 치안 안전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치안 당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아누에바 셰리프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연말 빈집털이나 강절도 사건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 등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한인들의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이번 한인 언론들과의 기자 간담회는 셰리프를 후원하고 있는 한미경찰위원회가 주선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보수와 진보, 좌와 우가 나뉘어져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대선 이후에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이채은 기자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이지만 올해는 특히 좌우 갈등이 굉장히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문득 떠오르는 이제 일련의 사건으로는 가장 최근에 극우 무장단체가 미시간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했던 사건, 거기에 이어서 버지니아 주지사도 함께 납치하려고 했던 사건이 떠오르는데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FBI가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납치 음모를 꾸민 13명을 체포했는데요. 이들은 랠프 노덤 버지니아 주지사도 함께 납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요즘 같은 시대에 거물급 정치인 주지사를 납치하려고 했다. 이게 참 믿기지 않을 정도의 충격적인 일인데, 자, 이 두 주지사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죠. 그 배경에는 극우 단체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음모를 계획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두 주지사들은 그동안 코로나19 관련해 강력한 봉쇄령을 내려 일부 극우주의자들의 불만을 사온 인사들입니다. 네. 때문에 이번 납치 음모도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정부를 정복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휘트머 주지사가 납치 음모의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며 극자, 극우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지난 8월이죠. 위스콘신 커노샤에서는 17살 소년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해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 17살 소년이 극우주의자들 사이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방금 이채은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이 같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든 사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원인 제공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최근 토론회에서도 백인 우월주의를 비판하느냐라는 질문에 애매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예. 특히 사용한 단어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단어가 stand back, stand by.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뭐 대답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사회자가 하니까 stand back, stand by 이렇게 발언을 했죠. 마치 이제 잠시 물러서서 대기하고 있어라 이런 말로 해석이 돼서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후 인터뷰에서 자신은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한다고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네. 백인 우월주의보다 급진 좌파 행동주의, 이른바 안티파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항상 덧붙였습니다. 네. 재임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수와 진보, 그리고 좌우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킨 사례들은 사실 여기에 열거하기 너무 많습니다. 네. 자, 문제는 대선 이후에 이 같은 분열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양당 지지자들의 충돌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의 내전과 비슷한 폭력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능성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네, 내전이라는 표현이 좀 과격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정치 사회가 단순하게 나는 진보가 좋다, 아니 보수가 좋다를 넘어서 극단적인 좌우 세력으로 이분화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폭력 시위, 심각할 경우 총기를 이용한 테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기관 유거보에 따르면 대선 결과 이후 폭력 사태가 심화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55.8%가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오직 10.8%만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같은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미국 내 총기 판매도 크게 올랐습니다. 네. FBI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의 총기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입니다. 41%나 증가했습니다. 또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 조회도 2,880만 건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인종차별 시위, 그리고 대선 이후를 우려해 총기 판매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느 쪽이든 급진 좌파, 그다음에 극우주의, 뭐 양쪽 다 극단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두 극단적인 지지자들 모두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극우 단체들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서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살인 사건이 42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38건이 극우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됐습니다. 네. 바로 백인 우월 극단주의 KKK에 의해 말입니다. 네. 이들은 국토안보부가 뽑은 미국 내 가장 위험한 테러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심각한 테러에 거의 비슷한 준하는 이런 위험한 폭력 사태들이 다른 나라 국가에 의해서가 아닌 같은 나라 국민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슬픈 일이기도 한데요. 자, 문득 이제 다가오는 대선에는 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4년 전 대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캘리포니아 한 투표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6년 투표 당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아주사 투표사에서 총기 난사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대선에서는 4년 전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두 후보 중 누가 이기든 압도적인 표차의 승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경우 불복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두 후보 중 한 명이 압도적인 표를 얻을 경우 결과에 불복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폭력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나올 경우에는 어느 쪽도 승복하지 않고 양측의 의견이 격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어느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